경술국치. 지난달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의해 강제로 한일병합 조약을 체결하며 국권을 상실한 치욕스러운 날,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게 된 날이었는데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실된 역사를 전 세계에 앞장서서 알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서경덕 교수팀에서는 지난해 한국어와 영어로 3분짜리의 짧지만 임팩트가 강한 영상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어 버전으로 준비한 이 영상을 공개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술국치 110주년을 맞아 공개된 아베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서경덕 교수팀은 아베 총리의 3가지 거짓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에 관련된 부분으로 특히 아베 총리가 징용공이라는 표현 대신에 옛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 문제라고 발언했던 점에 대해 반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바로 위안부와 관련된 것으로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안소를 설치해 성노예로 삼았다는 근거도 없는 주장이 세계에 퍼지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은 침략 역사에 관한 것으로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를 침략의 역사로 보는 시각에 대해 해당 학계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며 반박하는 증거를 나열했습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3가지 거짓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경덕 교수팀의 이번 영상은 일본어로 공개된 만큼 타겟층이 바로 일본인들로, 일본 정부에서 전달하고 있는 일방적인 이야기에 진실을 보기 어려운 일본 사람들에게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고, 공개 후 누리꾼들의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일부 누리꾼은 댓글로 3분짜리 짧은 이 영상이야말로 근거도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언급한 반면, 또 다른 일부 누리꾼들은 형식적인 금전적 사과 외에도 일본 정부의 진심이 담긴 사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해당 동영상의 내용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깜짝 발표로 나라 전체가 예상하지 못한 혼란에 빠져드는 일이 터져 난리가 났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28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도쿄 주식시장의 경우 니케이 평균 주가가 장중에 한때 2.65% 하락하는 등 아베 신조 총리의 사임을 우려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며 일본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결국 아베 총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총리직 전격 사임을 발표한 것인데, 현재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가 1년여 남짓 남아있어 혼란을 잠재우고자 다음 달 중에는 차기 총재가 결정되고 새로운 내각도 조만간 발족할 전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사태와 관련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는 끊었지만 여전히 800명대로 보고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천마스크, 일명 아베노마스크 배포 사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했던 Go to Travel 정책 등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을 점검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임 소식과 관련해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KBS 1TV에서 지난달 30일 일요일에 방송된 의료진단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에는 세종대 교양학부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17살 때부터 지병으로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어 아픈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전격 사임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실패와 스캔들의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검찰 측에 있던 일명 아베 정권의 방패막이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피하기 어려운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엄청난 질타가 쏟아지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바닥을 쳐 그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를 당하는 수순인데, 이를 피하고자 표면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전격 사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개인의 의견으로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모든 상황을 모아놓고 살펴보면 정황상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로 이러한 분석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일본의 후임 총리 후보는 3명으로 압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반아베 선봉장이면서 기존의 일본 정부와는 다르게 한국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있죠. 이시바 시게루는 특히 한국과 매년 부딪히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명의 A급 전범들을 아예 분리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계획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긍정적으로 잘 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죠.
그 다음 후보로는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이 있는데 아베가 점 찍어 넣은 후계자로 사실상 뒤에서 아베에게 컨트롤 당할 수도 있어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차원에서는 의문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있는데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아베 총리의 입 역할을 해온 인물로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최근 포스트 아베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입니다. 한편 외신에서는 아베의 후임 총리에 대해 한일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예로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에서는 지난달 29일 일본의 다음 총리는 과거사로 불편해진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일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함께 추구하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경기 활성화, 올림픽 개최 등 앞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도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 역시 차기 정권에 대해 아베 내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특히 경제 측면에서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사임 표명이 해외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기며 해외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들었죠. 미국의 어느 자산운용사는 지난 2012년 아베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일본 기업에 소수 주주로 투자하며 큰 혜택을 받아왔는데 차기 총리는 아베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제는 해외 투자자들이 상승 동력을 잃은 일본 증시에 대해 관심이 낮아져 빠지고 여전히 매력적인 한국 증시에 갈아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와 같이 일본은 현재 아베 총리의 사임을 계기로 모래 위에 지은 누대와 전각, 사상 누각처럼 기초가 너무나도 약해 오래 가지 못하는 실정에 놓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서경덕 교수팀의 유튜브 영상을 통한 진실된 역사 알리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의 힘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 주변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한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드디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E라인 가동을 시작했죠. 평택 E라인의 가동은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투자해온 성과 중 하나로 업계에서는 삼성에서 최초로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 D램 양산을 시작하게 됐으며 D램 생산 라인을 비롯해 3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이번 공장의 신설은 인력 약 4,000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협력사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무려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일본 시장을 공략해버린 경우도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그 예로 일본 돈키호테에 가면 반드시 사와야 한다는 핫한 아이템인 글라스 네일 샤이너가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한국 기업의 제품이죠. 다인스라는 한국 기업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놀라운 이 제품은 특히 여성들이 손톱을 깔끔하게 다듬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 9cm 길이의 얇은 유리막대에 달려있는 14,500여 개의 균일한 돌기가 손톱을 균일하게 깎아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택까지 나는 인기 아이템으로 수많은 균일한 돌기를 장착하는데 기발하게 반도체 장비를 활용해 마치 반도체를 정밀하게 가공하듯이 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스타트업조차 참신하면서 유용한 아이디어로 일본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영향력을 키우다 보니 글로벌 기업이 당연히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의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웹서비스, 다소 시스템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출범해 각 기업에서 대상 분야별로 강점을 살려 협업 및 컨설팅을 통해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글로벌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반대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스타트업의 개방적인 혁신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 공략, 그리고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악화된 코로나19 사태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산 전투기 30세대 구매 등 6조 원대의 무기 예산안을 확정했다. 3일 힌두스탄 타임스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전날 3,890억 루피 규모의 무기 구매 및 개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예산안의 핵심은 미그-29, 21대, 수호이 -30 MKI 12대 등 러시아 전투기 30세대 구매다. 이 부분에 이번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1,800억 루피가 투입된다.
인도는 현재 미그-29 59대, 수호이 272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지난달 중국과 국경 유혈 충돌 후 전투기 등 첨단 무기 도입을 서둘러 왔다. 이번 전투기 구매에도 패스트트랙 절차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도 국방부는 공군과 해군을 위한 공대공 미사일 구매도 확정했고, 사정거리 1000km 길이의 신형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인도는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의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도는 최근 프랑스에 라팔 전투기 36대를 서둘러 넘겨달라고 요청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이달 말 2016년 계약 물량 가운데 4에서 6대의 라팔 전투기를 인도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인도는 러시아의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인 S-400 트라이엄프와 관련해서도 도입 절차 단축에 나선 상태다. 러시아판 4대로 불리는 S-400 방공미사일은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15일 라다크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 유혈 충돌로 인도군 20명이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중 정서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라다크 지역에는 미그-29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가 전진 배치됐으며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됐다. 이와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3일 라다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모디 총리는 이날 오전 헬기 편으로 현지에 도착했으며 군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현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그는 최근 라디오 연설에서 라다크의 인도 영토에 눈길을 주는 이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은 모디 총리가 국경지대 직접 방문을 통해 중국 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모디 총리의 국경 방문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만을 표시했다. 차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인도 양측이 군사와 외교 채널로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소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도 국경 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가 중국 기업의 도로 건설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양국 협력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인도 스스로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인도에 있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 존중이 올바른 길이며 충돌은 잘못된 길이라면서 중국은 인도와 마주보고 걷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다. 가성비 내세운 중국이 제재국들 현금 싸들고와 사들인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선 어떤 존재일까?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더웨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무기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세계 5위에 올라 있으며 점차 글로벌 지분을 넓혀가는 추세다. 더웨이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2019 국제무기교역 추세 보고서와 유엔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무기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무기 수출에서 중국은 2015에서 2019년 세계 무기 수출 총액의 5.5%를 차지하며 5위를 기록했다. 1위는 단연 미국으로 36%를 차지했고 2위는 21%의 러시아, 3위는 7.9%의 프랑스, 4위는 5.8%의 독일 순이었다. 금액으로 볼 때 미국은 530억 3,300만 달러, 러시아는 300억 6,900만 달러, 프랑스는 115억 4,400만 달러, 독일은 85억 1,800만 달러였다. 중국은 80억 80만 달러치를 수출해 4위 독일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산 무기는 어느 나라가 샀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알제리가 중국 무기를 구매하는 상대 국가였다. 파키스탄이 중국 무기 수출의 35%, 방글라데시가 20%, 알제리가 9.9%를 차지해 이들 세 나라 비중이 65%에 근접했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주로 탱크와 미사일 발사기, 대구경 각종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등을 판매했다. 중국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파키스탄의 한무기 총액은 무려 64억 2,600만 달러에 달한다. 인도와 대립하는 파키스탄이 중국의 최대 맹방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또 방글라데시의 탱크와 미사일, 각종 대구경포 등을 2008에서 2017년 사이에 18억 6천만 달러어치 팔았다. 이는 방글라데시 전체 무기 수입액의 71.9%를 차지한다. 중국 무기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알제리 등 제3국 시장에서 인기인 건 그 성능이 서방에 근접하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점 때문이라고 도이는 영국 싱크탱크 국가전략연구소의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현재 제재를 받고 있거나 서방의 무기를 구매할 수 없는 국가들이 현금이나 자원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중국 무기를 사들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과 가까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등도 중국의 군용 무인기 구매를 시작한 상태다. 재미있는 건 세계 5위의 무기 수출국인 중국이 무기 수입에서도 5위에 올라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15에서 2019년 사이 세계 무기 수입 총액의 4.3%를 차지했다. 1위는 12%의 사우디, 2위는 9.2%의 인도, 3위는 5.8%의 이집트, 4위는 4.9%의 호주가 각각 기록했다. 중국이 무기를 사들이는 3대 국가는 러시아와 프랑스, 우크라이나다. 그러나 러시아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 무려 76%에 달한다. 프랑스로부터 사들이는 비중은 8.8%, 우크라이나는 6.9%에 해당한다. 세 나라 합이 91.7%로 90%가 넘는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사들이는 주요 무기는 수호이 -35 전투기로 2015에서 2019년 사이에 24대를 구매했다. 또 항공 엔진과 미사일 발사기 등도 주요 수입 품목이다. 제3세계의 무기를 팔면서도 러시아로부터는 열심히 무기를 수입하는 모양새다. 도웨이는 중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해 협소하고 아직은 개발도상국에 집중해 있다는 약점이 있긴 하지만 가성비를 앞세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미국과 러시아를 추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선 격투기 선수, 인도는 킬러 부대 누가 더 셀까? 지난달 15일 밤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 분쟁지인 카란 계곡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600여 명이 충돌해 초심 명예 사상자를 낸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 방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지난달 30일 군단장급 회담을 열어 국경 최전방 부대를 철수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언론이 2일 보도했으나 인도 언론은 양측이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추가 회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국경지대의 무력을 증강 중이다. 눈에 띄는 건 육박전 대비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 인도는 극단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경 지역 내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명의 사망자를 낸 인도가 필요하다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실제 총기 사용은 쉽지 않다. 결국 국경 충돌에서의 승패는 육박전이 가를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중국은 사고가 나던 지난달 15일 시천군 구가라사에서 5개 민병대를 새로 설립한 뒤 이들 부대의 깃발을 수여하는 행사를 했다. 특이한 건 5개 민병대 중 쉐아오, 보원 반격부대라는 이름이 붙은 부대다. 용맹을 상징하는 사자개라는 뜻의 쉐아오는 중국의 언보 격투기 클럽 선수들로 부대를 꾸렸다. 언보 클럽은 국내외 격투기 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성적을 가진 유명 클럽이다. 왕하이장 시장군고 사령관은 쉐아오 부대를 반격해 상대를 제압하는 무쇠 주먹이라고 불렀다. 그도 그럴 것이 쉐아오 부대엔 중국 국가 1급 권투 선수인 류푸이와 현역 UFC 선수인 티베트족 출신 20치 등이 소속돼 있다. 한마디로 싸움에 특화된 격투기 선수들이 인도와의 국경 충돌 지역으로 보내지는 것이다. 이들은 인도군과의 충돌 때 선봉에 서게 된다. 또 중국 해방군 병사들에게 싸움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도도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중국 한국시보가 지난달 30일 인도 언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의 격투기 선수에 맞서 가탁 돌격대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가탁은 힌두어로 신라라는 뜻이다. 인도군 중 가장 강력한 파워의 정예 병사들로 구성된 특수부대다. 가탁 돌격대는 보통 20명 단위로 구성되며 적을 기습하는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 인도군이 운영하는 인간살인 병기에 가까운 정예 요원들이다. 이들은 중국과의 국경 충돌 지역으로 보내지며 43일간의 특수 훈련을 별도로 받는다고 한다. 훈련 내용엔 35kg의 물체를 이고 40km를 쉬지 않고 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무기 훈련 외에 격투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인도 언론이 강조하고 있다. 중인도 국경 지역에서 중국 격투기 선수와 인도의 킬러 부대가 맞붙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인도에선 반중국 움직임이 거세다. 인도 정부는 중국을 겨냥해 각종 무역 장벽을 쌓은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티폭을 비롯해 중국산 액신 9개의 사용을 금지했다.